청취자님 환영합니다. 활기차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지죠. 네. 그럴 때 가끔, 대체 내가 왜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지? 라며 짓눌리거나 세상 만사에 완전히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아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감정일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뼈아픈 역설이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장 잘 꿰뚫어보고 자기인식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다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마비되어 버린 상태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 마비 상태를 타파할 철학적인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네요. 오늘 우리가 푹 빠져볼 출처 자료는 유튜브 채널 슬립도마드의 심도 있는 영상 대본인데요. 제목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메타모더니즘, 가장 자기인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마비되는 이유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시혜적절한 주제네요. 청취자님,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쩌다 이런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과거의 흐름부터 봐야겠죠. 과거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죠. 이 시대에는 뚜렷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과 과학 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 이른바 거대 서사에 대한 믿음 말이죠. 어,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믿음이 어느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환상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은 우리가 믿었던 그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특정 권력자나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면이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아주 은밀하게 만들어낸 멋진 가면일 뿐이라고 폭로한 거죠. 심지어 우리가 쓰는 언어조차도 현실을 투명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 그 자체를 구상해버린다는 무서운 사실을 일깨워준 겁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존의 그 억압적인 구조를 다 뜯어고치고 비판한 건 분명히 엄청난 해방감을 주었거든요. 그렇죠. 낡은 권위를 무너뜨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멀리 가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 치명적인 부작용이 바로 서구 사회의 문화 전반을 완전히 덮쳐버린 아이러니, 즉 끊임없이 비꼬고 냉소하는 태도입니다. 청취자님들 이런 모습 진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일상에서 어떤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밴드의 음악에 완전히 빠져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은근히 촌스럽다고 조롱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는다는 듯 시크하게 그 밴드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요? 맞아요. 바로 그 모순입니다. 또 정치나 사회 문제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이념도 순진하게 믿지 않아 라는 걸 과시하듯 세상 만세에 한 발짝 물러서서 세련된 거리를 두는 태도 말이에요. 아하,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냉소주의는 사실 자기가 상처받거나 조롱당하지 않기 위한 아주 훌륭한 심리적 방어막이었죠. 내가 먼저 비웃으면 남들한테 비웃음 살 일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어막이 결국 한 세대 전체를 가두어버린 자유로 위장한 감옥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자유로 위장한 감옥이라 표현이 무겁네요.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날카롭게 비판할 수는 있는데 정작 누군가의 비웃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단 하나의 새로운 가치도 세울 수 없는 철학적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진짜 듣고 보니 숨이 막히네요. 비판은 넘쳐나는데 진심은 멸종해버린 세상이랄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냉소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깨어있는 예술가들과 사상가들 사이에서 뭔가 전혀 새로운 감수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감수성이요? 네, 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날카로운 비판의식, 즉 권력 구조를 꿰뚫어보는 자기 인식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처럼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대하는 진정성을 다시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모더니즘 시대처럼 마냥 순진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막 비꼬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냉소주의를 완전히 내다버린 것도 아니고 순진한 과거로 퇴행한 것도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푹 빠져서 탐구할 핵심 주제, 메타모더니즘의 극적인 등장입니다. 을 꼽더라고요. 바로 진동입니다. 2010년에 티모테우스 베르뮬렌과 로빈 반데나커가 이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하는데 네, 네덜란드 문화 이론가들이죠. 솔직히 처음에 저는 진동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냥 이것저것 반반 섞었다는 뜻인가 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동은 모더니즘 절반, 포스트모더니즘 절반을 섞어놓은 안전한 종합이 절대 아닙니다. 아, 짬짜면 같은 게 아니군요. 양 극단 사이의 적당한 타협점이나 균형과도 거리가 멉니다. 청취자님, 거대한 시계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자가 양쪽 극단을 향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오가는 그 움직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휴망과 진정성의 가슴이 벅차오르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사실 이거 다 권력 구조의 산물 아닐까 하는 회의주의와 아이러니로 매섭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희망을 품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 단어 앞에 붙은 메타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쓰는 메타버스 할 때 그 초월적인 의미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흔히 메타라고 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기 지시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만 여기서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요?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메탁시라는 개념, 즉 사이나 중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언가의 사이에 있다. 네, 플라톤은 진정한 철학자란 완벽한 지혜를 가진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무지 상태인 바보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사이에 매달려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끊임없이 지혜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 역시 항상 유한한 현실과 무한한 이상, 그 사이에서 위태롭게 진동하는 존재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메타모더니즘은 바로 이 역동적이고 끝없는 진동 상태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와,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로 번역해 본다면 원문에서 표현한 정보에 입각한 순진함, 그리고 실용적 이상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 비판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기꺼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어보는 순진함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용적 이상주의의 정수죠. 완벽한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출처 자료에서는 이 태도를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적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마치 무엇무신 것처럼의 철학이요. 네, 영어로는 as if 철학이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어떤 가치가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꿋꿋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마치 모모인 것처럼의 용기 있는 태도가 꿈쩍도 못하고 있던 냉소주의의 마비를 단숨에 풀어버리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정말 통쾌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듣다 보니까 이 메타모더니즘을 하는 게 무슨 딱 정해진 10계명 하나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저쪽을 오가는 진동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많아 보이거든요. 네, 청취자님께서도 이 대목에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메타모더니즘은 누군가 지시하는 단일한 교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진동을 실험하고 있죠. 그래서 원문 자료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흐름을 크게 3가지 학파로 정리해 주었죠.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3갈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베르뮬렌과 반데 나커가 중심이 된 문화 미학파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시대 현상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여기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감정의 구조라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을 빌려옵니다. 감정의 구조요. 뭔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특정 시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공유하지만 아직 명확한 이론으로 굳어지지는 않은 특유의 공기나 무드를 뜻하죠.
아,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기후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조건들이 우리 삶을 덮쳤습니다. 이 위기들 앞에서 예전처럼 비꼬는 것만으로는 재난을 헤쳐나갈 수 없겠구나 하고 느낀 세대의 새로운 감수성을 이 학파가 포착해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시대를 견뎌내고 있구나 하고 문화적인 지도를 그려준 셈이네요. 그럼 두 번째 학파는요? 뭔가 철학적인 냄새가 나던데요? 네, 두 번째는 제이슨 조셉슨 스톰 교수가 이끄는 철학적 방법론파입니다. 이 학파는 주로 학계, 특히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한 일종의 응급처방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 응급 처방이 필요해진 거죠? 학계가 해체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이 개념도 가짜야, 저 이론도 서구 중심이야 하면서 모든 걸 박살내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완전히 연구가 마비되어 버린 거죠. 아, 비판만 하다 보니 진전이 없었군요. 네, 이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스톰 교수는 과정사회 존재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안합니다. 용어가 조금 무겁게 들리는데 청취자님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단순하게 말해서 종교, 예술, 성별 같은 사회적 범주들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본질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쿨하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몇 초 흘러가며 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걸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는 변화 과정을 통해 잠시 안정화된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진리란 없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확실성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패턴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탐구하자는 거죠. 아, 그걸 제니틱 탐구라고 부르는군요. 확실성이 없어도 더 나은 지식을 찾아가는 겸손한 탐구 과정이요? 네, 맞습니다. 확신이 아닌 겸손한 탐구죠.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계속 탐구할 수 있다. 참 좋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학파는 우리 현실의 삶을 직접 바꾸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한지 프라이나우로드로 대표되는 발달 정치파입니다. 앞에 두 학파가 현상을 묘사하거나 학문적 방법론을 고민했다면 이들은 실제 사회와 정치의 거대한 변혁을 목표로 뛰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했을지 몰라도 현대 시민들이 겪는 심리적이고 발달적인 요구, 즉 마음의 고통과 성장에 대한 갈증은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우는 비전이 바로 경청하는 사회입니다. 와, 경청하는 사회라니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네요. 단순히 투표함에 동의 넣는 걸 넘어서 내면의 목소리까지 사회가 들어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더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 발달을 돕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 키건의 성인 발달 이론을 가져와서 시민들을 자기 변형적 마음의 단계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죠. 자기가 굳게 믿는 이념조차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말이죠? 네,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발달 단계입니다. 노르딕 국가들의 발전 모델을 이런 메타모더니즘 정치의 초기 스케치 정도로 참고하고 있죠. 자, 전문가님. 세 가지 학파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었는데 여기서 청취자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이 거창한 철학들이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는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요. 아주 훌륭한 전환입니다. 사실 이 메타모더니즘의 감수성이 가장 폭발적으로 피어나는 곳이 바로 대중문화거든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예술과 미디어의 영역이요? 네, 포스트모더니즘의 차가운 냉소를 뚫고 드디어 감정과 진정성이 예술로 돌아온 겁니다. 원문에서는 이것을 깊이감이라는 절묘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깊이감이 아니라 깊이감이요? 뉘앙스가 좀 묘하네요. 절대적인 본질이 있다고 꼰대처럼 우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보는 우리가 진짜 깊이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포스트 아이러니 시대에 신호찬에 쏘아올린 인물로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를 꼽을 수 있죠. 아,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원문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는 TV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끝없는 냉소주의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작가들에게 안티, 반역자가 돼달라고 호소했죠. 안티 반역자요? 네, 시니컬한 사람들에게 촌스럽다고 비웃음을 당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꿋꿋하게 반일한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소설 무한한 재미를 보면 구조는 포스트 모던 소설처럼 머리 아프게 복잡한데 그 밑바닥에는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한 공감과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진심이 흐르잖아요. 듣기만 해도 뭉클해지네요.
이런 깊이감이 문학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청취자님 웨스 앤더슨 감독의 로얄 테넌바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트장을 보면 파스텔 톤의 완전 인형의 집 같고 연기도 자기적이잖아요. 가짜 세트장이라는 걸 대놓고 전시하는 포스트 모던적 연출이죠. 그런데 그 인공적인 세트 안에서 부딪히는 가족들의 상처와 치유는 너무나 진짜 같아서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운용체와 사랑에 빠진다는 황당한 설정인데 영화는 그걸 조롱하지 않잖아요. 고독과 사랑에 대해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죠. 미셸 공드리의 이터널 선샤인도 그렇고요. TV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보잭 홀스맨은 의인화된 말이라는 부조리한 설정 속에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웬만한 다큐보다 더 진지하게 다룹니다. 시트콤 팍스 앤 레크레이션의 레슬리 노프도 생각나네요. 공직에 대한 그녀의 바보 같을 정도의 순수한 열정을 유머러스하게 그리면서도 절대 깎아내리지 않죠. 그게 바로 메타모더니즘이 대중문화 속에서 발휘하는 마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마저 미친 듯이 의미와 진정성을 갈구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네, 출처 자료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지과학자 존 버바키의 의미의 위기 연구를 끌어옵니다. 의미의 위기.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군요. 버바키에 따르면 서구 문명은 과학혁명, 종교개혁,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의미의 틀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계몽주의는 팩트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적 알만을 유일한 지식으로 떠받들었죠. 명지적 알미요? 학교에서 배우는 사과는 빨갛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팩트들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몸으로 부딪혀 터득하는 절차저감,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관점저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상실된 참여저감이 필요합니다. 참여적 알미요? 이건 팩트를 외우는 거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누군가와 깊은 친구가 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청취자님, 친구의 키나 혈액형 같은 팩트만 달달 외우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투고 화해해야죠. 네, 그 상호작용의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변화하죠. 이렇게 나와 세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알미, 참여적 알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미라는 건 내 머릿속 금고에 저장해두는 물건이 아니군요.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적합성 실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무한한 정보 속에서 내 삶의 진짜 중요한 것을 걸러내고 세상과 연결되는 끊임없는 과정, 그 자체가 의미라는 겁니다. 작가님,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메타모더니즘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들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뭔가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판은 모호성입니다. 진동하는 모든 걸 다 메타모더니즘이라 부른다면 도대체 이 개념이 담지 못할 게 뭐냐는 지적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방어라는 쪽에서는 감정의 구조 자체가 칼로 자르듯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거라 모호한 게 당연하다고 하긴 합니다만. 두 번째 비판은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지적이던데요. 북유럽 모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웨스 앤더슨, 전부 서구 선진국, 백인 남성들의 맥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매우 타당한 비판입니다. 다른 역사적 궤적을 겪어온 동양이나 당장 생존 위협을 겪는 국가에도 이 모델을 들이밀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더 치열한 논쟁 지점은 정치적 회피에 대한 우려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그 유연한 태도를 문제 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잔인한데 우리는 그저 진동할 뿐이야 라고 하는 건 현실의 불의에 맞서는 결단을 회피하는 지식인들의 세련된 핑계라는 비판입니다. 진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릴 위험성이 있군요. 자본주의적 회수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네, 아무리 진정성을 부르짖어도 어느새 영리한 기업들이 이마저도 상업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브랜딩으로 훔쳐가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섬뜩한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이 비판점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픈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전례 없는 거대한 메타 위기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님, 주위를 둘러보세요. 기후변화, 통제 불능의 AI 발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의미의 상실까지. 위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죠? 이 압도적인 복잡성 앞에서는 과학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모더니즘의 맹신도, 다 권력 게임일 뿐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편화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오가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잡성을 껴안는 태도죠. 케이트 레이월스의 도낫경제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구 환경의 한계선은 넘지 않는 그 두 경계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흑백 논리를 폐기하고 복잡성을 그대로 끌어안으라는 거군요. 와, 청취자님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의 핵심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냉소적인 비판자로 남거나 무지한 맹신자가 되는 두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타모더니즘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의 억압을 꿰뚫어보는 지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온 마음을 다해 희망을 품고 연대하는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 진동 속에서 우리는 마비를 풀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의미라는 것이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오가는 진동이자 과정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청취자님, 당신이 오늘 일상에서 마주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마치 무엇무엇인 것처럼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딛는 그 어설픈 한 걸음이 어쩌면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질문이네요. 저도 오늘 밤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마치 무엇무엇인 것처럼의 행동이 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청취자님도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그 진동의 힘을 꼭 실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차가운 냉소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진정성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순간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뇌를 깨우는 놀라운 심층 탐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